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2026 수능 대비 한국사 3등급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1930년대 이후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합니다. 자, 이제 1910년대는 무단 통치, 1920년대는 이른바 문화 통치,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민족 말살 통치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민족 말살 통치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이제 경제 대공황 이후 일제가 전쟁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아예 첫 시간,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말씀을 드렸던 예죠. 이제 경제 대공황이 벌어지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엄청나게 많은데 수요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기업의 활동이 위축이 돼요. 그러면 기업은 노동자를 잘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요. 그래서 기업체는 또 공급은 많고 수요가 없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세계적인 선진국들은 이제 각자의 정책들을 실행을 했어요.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이제 대규모 통합공사를 벌여서 노동자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주머니에 돈을 꽂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그 돈으로 기업의 물건을 산다.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게 되는 뉴딜 정책을 실행을 했고, 이제 영국 같은 유럽의 열강들은 블록 경제라고 해가지고, 왜 저 아프리카나 이쪽에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물건을 순환시키면서 대공황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짜낸 방법이 뭐냐면 전쟁을 벌여서 식민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어지게 된 전쟁이 먼저 만주사변, 이제 만주 지역에 침략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괴뢰국,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뜻에, 일본의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를 먼저 세워요. 만주 괴뢰국을 세웠고, 그 뒤에는 아예 중국 본토까지 점령하기 위한 중일 전쟁을 벌이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미국의 그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에 이제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제가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일본인들만으로는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전쟁에 집어넣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을 나가면 이제 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총으로 과연 뭐 중국 사람들을 쏠 거냐? 당연히 그게 이제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두려워하고 미워한다는 거는 일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총을 줘가지고 전쟁을 내보내면은 어찌 될지가 예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민족 말살 통치인 거예요. 민족 말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투입시키려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한국 조선이라는 의식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민족 말살을 먼저 시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으로 황국신민서사. 이 서사라는 게 약속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게 만들고, 신사참배, 일본식의 종교 절이죠. 여기에 계속 이제 절하게 만들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공출 배급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때 신사에다 참배를 안 하면 배급을 안 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열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식 이름 강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창씨 개명, 이제 창씨 개명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에서 본문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1930년대 일제 민족 말살 통치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사용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일본어만 쓰게 한 거죠. 그리고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이 국민학교라고 할 때 이 국민이 황국 신민이에요. 전 이 사실 알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어느 날 이름을 갑자기 초등학교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알아봤더니
저 국민학교라는 국민이 황국 신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학교 이름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과 학문활동 탄압을 해요. 자, 조선어학회 사건,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조선어학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940년대 초에 일제가 조선어학회를 탄압했다. 이거고,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도 폐간해요. 이제 뭐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에 우리 민족 사람들이 세운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인데 이게 이제 뭐 민족 말살해야 되니까 이런 신문사들까지 다 폐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 전시 동원 체제와 수탈이 이루어져요. 이제 요걸 가리켜서 여기 써 있지만 국가총동원법. 이제 1930년대에는 시대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를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민족 말살 통치, 국가 총동원법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제 전시 동원을 위한 경제 체제를 먼저 남면 북양 정책.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 옷을 만들기 위한 그 옷감 관련된 거예요. 남면. 남쪽에서는 면화, 그리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라. 이게 이제 남면 북양 정책이고 병참 기지화 정책. 특히 이제 중일 전쟁하면서 중국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과 전쟁하는 그 현장이 중국이니까 그쪽으로 물자를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땅을 병참 기지로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뭐 경의선, 뭐 경부선 이런 기차들 있잖아요. 이런 철도들도 이제 그 전쟁 때문에 놔졌다라고 보면 돼요. 뭐 러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중일 전쟁 이런 것까지. 자,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이게 이제 아주 무서운 법이죠. 이게 이제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국가가 주체가 돼가지고 총동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무시되는 국가가 하라고 하면 하는 이런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력민 물자의 수탈. 이제 뭐 딱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인력들도 아무렇게나 막 쓰겠다. 물자들도 막 가져가겠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출. 여기서 말하는 공출이 이제 가져간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미곡 공출하고 금속 종류의 공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있습니다. 뭐 군량미 하기 위해서 쌀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 만들려고 금속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시험 보니까는 저기 그 탑골 공원에 문을 뜯어내는 그런 사진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막 그냥 공공재였던 그런 쇠들도 다 가져가는 그런 공출제도 시행했고 배급제 이렇게 이제 뭐 미국 쌀 다 가져가고 그냥 이제 우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주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주고 막 이게 배급제. 그 다음에 인적자원 수탈도 역시 국가총동원법의 일환이에요. 이게 이제 최상위의 법이 이거였죠. 그래서 이 인적자원 수탈을 할 때 이제 나왔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제징용, 노동력 강제 징발이죠. 뭐 얼마 전에 저 사도광산, 그 일본에 있던 그 광산, 뭐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네 어쩌네 해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나라 그 강제징용이 됐던 그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정신근로. 여성의 인력들도 수탈에 갔었어요. 그래서 여성 정신근로 이제 거기에 대표적으로 위안부 같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학도 지원병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지원해서 이제 병사들 뭐 군대로 보내고 뭐 이렇게 했던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 페이지에 있었던 이 민족 말살 통치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전시 동원 체제 및 국가 총동원법 이게 이제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대적인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오게 되면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면 그게 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뭐 배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모습 내놓고 선지에다가는 뭐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이라든지 신사 참배하는 주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기 이후에 이제 국외에 있었던 무장투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20년대에는 만주 지역에서는 투쟁 활동이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청산, 그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이제 간도 참변이나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고 다시 만주로 와서 삼부를 결성하지만 이제 일제가 중국 군벌하고 미스야 협정 맺어가지고 중국 군벌들이 독립군 찾아내서 돈 받으려고 막 돌아다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만주 지역의 군인들이 활동하기 힘들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30년대 들어오면서 요 양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일제가 지금 알았다시피 만주사변 일으켰고 중일전쟁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중국이 드디어 일본의 실체를 안 겁니다. 저게 저놈들이 우리까지 잡아먹으려고 지금 저러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는 만주 지역에서 지금 계속 일본한테 덤비는 이런 군대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이제 한국인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왜 그 윤봉길의 훈커공원 의거도 있었고, 저 한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저렇게 왜 계속 투쟁하는지 알겠다. 우리가 저들하고 힘을 합치면 일본을 몰아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 뭐 이런 분도 있었지만 이제 중국의 지원을 받고 힘을 합쳐서 이제 일본에 대항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만주 지역에서는 한중 연합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삼부가 결성이 됐지만 힘을 좀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났었고, 이 삼부 통합운동 결과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이렇게 있었어요. 이 혁신의회가 북만주입니다. 근데 이 혁신의회에서부터 창당된 그 당이 한국 독립당이 있었는데 그 당의 부대가 바로 한국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혁신의회가 모태가 돼서 이렇게 이제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으로 이어졌는데 요 주요 지휘했던 분은 지청천 장군입니다. 좀 이따 바로 이분 또 나와요. 그래서 지청천 장군이 지휘했던 한국 독립군이 이제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쌍성보에서의 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를 중국과 연합해서 승리를 거둬요. 이때 이제 일본 군대를 대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부에 있었던 국민부를 지원했던 조선혁명당,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부대가 조선혁명군이에요. 역시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지휘하셨던 분은 총사령 양세봉 장군인데, 요 양세봉 장군이 지휘했던 조선혁명군도 역시 중국 군대랑 중국의 의용군이랑 연합해서 영능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북만주 지역, 남만주 지역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지역이나 막 이 장군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중요한 거는 중국이 드디어 일본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몇 푼 받고선 독립군을 잡아서 일본군한테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네들도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부대랑 연합해서 이렇게 이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라든지 영능과 흥경성 전투 했다. 이게 이제 이 한중 연합 작전이었다라는 사실이 좀 눈여겨 봐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중국 관내, 이 중국 관내라는 거는 만리장성 이남, 그러니까 대륙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만주 말고 진짜 중국 대륙 있잖아요. 그쪽 지역 말하는 건데, 이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1934년에 이 중국 관내 지역에서 창설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의 상식으로도 이제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뭐 우리나라 좀 뭐 서울이나 뭐 이런 인근 지역에서 갑자기 중국의 부대가 세워졌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이게 중국 그 국민당 정부에서 용납이 됐다는 거예요. 뭐 배경이 몇 가지 있지만 이제 그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 투쟁을 하다가 황푸 군관학교에 이제 그 단원들 이끌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장제스를 만나서 친분을 쌓았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임시정부의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를 성공시켰던 그런 배경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 정부나 부대를 화끈하게 지원하고자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중국 관내에서 부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뭐 조선민족전선 연맹 산하의 무장 조직이다 이런 게 있지만 요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 시기 근처에 이제 의용대 창설 이전에는 뭐 이렇게 조선혁명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 관내 지역에서도 그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여기서 이탈을 하면서 이게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사실 사회주의 성격을 짙게 띠고 있는 단체죠. 근데 이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무장 조직으로서 이제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된 거고, 이제 이들은 주로 후방 지역에서 공작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과도 관련이 되죠. 근데 이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되면은 두 세력으로 분할을 해요. 화북 세력과 잔류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화북 세력은 어떠냐면은 조선의용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정과를 세우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 대원들은 우리는 좀 더 많은 전투에 참전을 해서 좀 더 많이 싸우고 전과를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일본 놈들 빨리빨리 무찔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이분들이 이제 화북 지역으로 넘어가서 좀 더 이렇게 투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북 세력이 따로 이렇게 조선의용제에서 갈라져 가지고 넘어가게 돼요. 이분들은 이제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전공을 세우고 싶었던 사람들이 화북 세력이라고 해서 따로 넘어가게 된 게 조선의용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남은 이건 잔류 세력인데, 이 잔류 세력을 이끌었던 사람이 또 김원봉이에요. 요 김원봉 선생이 이끈 요 잔류 세력들은 나중에 돼서 한국광복군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요게 간혹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화북 세력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의용군이 이제 이 화북 세력을 넘어가서 이때부터는 중국하고 완전히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팔로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그 6.25 전쟁 때 그 왜 저기 압록강까지 우리 유엔군하고 국군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중국군이 투입이 되는데, 그 투입된 중국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여기에 일부 분들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좀 안타까운데, 여기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사회주의 쪽으로 그 중국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요쪽은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 이제 의용대의 잔류 세력, 그러니까 김원봉을 필두했던 요 일부의 잔류 세력들이 나중에 한국 광복군으로 편입되게 되는데, 이 한국 광복군은 바로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이제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1930년대 초에 그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를 성공시키면서 드디어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제 일본 주요 요인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열이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이때 이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입김이 워낙 셌어요.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시정부가 이제 몇 년을 걸쳐서 계속 이동해요. 뭐 저기 중국의 항저우 갔다가 칭다오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요 이동도 뭐 그냥 기차 타고 편안하게 이동하고 이게 아니라 일본의 눈을 피해서 이동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임시정부는 정말 중국 대륙 전체를 걸어서 돌아다니는 이런 대장정을 펼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1940년에 들어서야 중국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에는 임시정부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일본이 불을 켜고 추적해 다녔어요. 그래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40년에 들어서야 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 청사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여당이었던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뭐 대통령제, 국무령제 요랬던 정부기관의 조직을 주석제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주석, 김규식 선생이 부주석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주석 제도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전쟁의 상황을 지켜보니까 일본이 슬슬 패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짙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본의 패망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되고, 대일 선전포고까지
하게 돼요. 이게 이제 1943, 45 뭐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산하에 정규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가 바로 한국광복군.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입니다. 당연하죠. 같은 나라 이름을 쓴 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가 되는 부대예요. 이 한국광복군이 이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는데 이게 이제 앞서서 봤던 그 조선의용대의 잔류 세력이 이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임시정부 산하의 유일한 정규부대이기 때문에 그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거.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죠. 첫째가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다. 요거는 영국군이 이 당시 2차 세계대전 때였죠. 그래서 영국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과 전투를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광복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너희 부대원들 좀 보내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임시정부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부대를 보내게 되죠. 이때 이제 그 한국 광복군의 부대가 인도 미얀마 전선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주로 이제 심리 방송 이제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측에다가 선전문을 살포하고 이제 심리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일본군 포로에 대한 신문을 수행했죠. 왜? 이 한국 광복군 부대는 당연히 모두가 일본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잡혀오면은 그들을 신문하고 이렇게 선전문 살포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 투입, 요 영국군과 연합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로는 미국 OSS, 이제 전략정보국이에요. 전략정보국. 미국의 전략정보국 부대하고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진입해서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몰아내고 직접적으로 깃발을 꽂겠다라는 이런 작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실행되기로 했던 날이 1945년 9월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일본이 패망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광복을 맞게 되죠.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이제 같이 이루어졌던 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 일 때문에 이제 좀 현대사가 꼬이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힘으로 광복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현대사가 꼬이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임시정부가 재정비되면서 이제 뭐 강령도 발표하고 대일 선전포고도 이루어졌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광복군의 활동이에요. 이거 다음 페이지에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 이후의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국가 총동원법 시행했다. 두 가지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민족 말살 통치에는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이나 신사 참배 그리고 이제 뭐 언론사 폐강 같은 거 조선 학회 사건 마찬가지죠. 이런 게 이제 민족 말살적인 통치에 관련이 되고 특히나 황국 신민 서사랑 신사 참배는 선지에서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총동원법으로 보자면은 이건 이제 공출 및 배급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인력 수탈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게 이제 강제징용 그 다음에 여성 정신근로 같은 게 있습니다. 요 중에 어떤 내용이 본문으로 어떤 게 선지로 나올지 몰라요. 이제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국가총동원법 관련된 키워드들이 본문에 많이 등장을 했고 황국신민서사 암송이나 신사참배가 선지로 나오는 게 제일 많았어요. 이때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1930년대인 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이 선지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게 한중연합작전, 뭐 이제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혁명군 이런 부대가 활동했다라는 거고 이때는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 뭐 그 전에 만주 사변도 있었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 한중연합작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재정비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상하이를 떠나서 한동안 이렇게 중국 대륙을 돌아다니다가 충칭 지역에 정착한 이후 이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고 대일 선전포고까지 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유일한 정규부대였던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작전했다. 영국군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점, 특히 한국 광복군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대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현대사, 광복 이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